미래에셋증권 헤어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의료기기 컨텐츠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방에 정리해 주시려고 김충현 위원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바이오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료기기는 아무래도 낯서실 테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는 사실 한 방이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큰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반면에 의료기기는 그거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적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가 더 붙어요. 변동성이 작지만 성장성도 크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의료기기 산업, 특히 의료기기 섹터의 주가를 보면 재밌는 점이 두 가지가 관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S&P 지수, 그동안 미국 지수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미국 S&P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수가 S&P 500을 이긴 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에 의료기기가 들어간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성장주처럼 의료기기도 대표적인 성장주다 라는 게 이제 재밌고요.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죠? 요거는 김승민 위원님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게 제약 바이오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아, 그건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이야기긴 한데요. 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서 이제 의료기기를 보시면 정말 변동성이 많이 적죠. 물론 네.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확 빠진 그림은 좀 나옵니다만 네네. 전반적으로 바이오보다는 변동성이 적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시계열을 좁히면 차이가 더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바이오보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좀 의외인 것 네. 같아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특허일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허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제네릭이 들어오면서 국제약이 들어오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있는데 일단 이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 특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가 끝나더라도 뭐 만료되더라도 이제 뭐 선도업체 매출이나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선도업체 중에서 뭐 교정을 굉장히 잘하는 얼라인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술 로봇을 잘하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주요 특허가 만료됐다는 기사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그 회사들 주가랑 매출을 보시면은 이러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의사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보통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뭐 신제품, 뭐 새로운 기술 다 좋지만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근데 새로운 제품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실세계 데이터라고 하죠. 네,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죠. 현장에서 임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침투가 들어가는 게 더 느릴 수도 있지만 기존 제품이 조금 더 선호될 수도 있다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인은 기술 혁신인데 상대적인 부분입니다만 바이오 대비해서는 신제품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세계 최대 업체인 메드트랙이란 업체에는 거의 분기마다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바이오랑 의료기기는 헬스케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렇게 좀 다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기기 섹터는 어디가 유망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점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네, 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그림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가 의약품이 개발되기 어려운 영역이 어딜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를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가역적인 질병, 네. 두 번째가 비용 절감,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질 개선입니다. 비가역적 질병이라는 거는 저 좀 약간 좀 처음 들어본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이죠?
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어서요. 물론 실제로 쓰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미가역적이다는 말이 뭐냐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돌아와서 바이오를 얘기해 볼게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작동하는 그런 수단이 어떤 것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합을 이제 끊어버리는 형태가 많죠. 맞아요. 근데 어떤 것들을 다시 되돌리거나 재생시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네.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유전자 치료제들이 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유전 질환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단점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료기기를 활용을 해서 대체해버리는 식으로 치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관절이나 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심장에 판막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아예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대체해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인공관절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오 시장에서 항암제가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심장하고 관절 영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아, 그리고 비슷한 영역으로 중추신경계, 우리가 CNS라고 부르죠. 네네. 이쪽도 있는데 아예 이제 몸 안에다가 장비들을 넣어서 이제 전기자극을 직접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 조절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AAIC라고 알츠하이머 학회에서도 네. 알츠하이머 관련된 약품에 대해서 데이터가 또 많이 나왔는데 관련된 의료기기도 데이터를 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CNS에서도 의료기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CNS는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네. 두 번째로 비용 절감은 어떤 측면일까요? 이것도 의약품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건데 의약품은 요새 나오는 아까 혁신 신약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제 네. 그 졸겐스마라는 노바티스의 약품은 원샷에 200만 달러가 넘죠. 200만 달러입니다. 원샷에. 근데 이런 혁신 신약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료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조기 진단이나 동반 진단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용이 집행할 수 있게 그렇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은 이제 최소 침습 치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몸에 칼을 최대한 덜 대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술 로봇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서 환자를 집으로 빨리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병원비를 낮춰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수술 로봇으로 비용을 좀 절감한다라는 개념은 저도 사실 좀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처럼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싼 국가에서는 실제로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 개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꼭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영역이 미용하고 만성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 미용 아니면은 투명 교정 아니면은 당뇨 같은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디지털 헬스, 디지털 기술들이 특히 이쪽 영역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또 투자자니까. 맞습니다. 네. 추천드리는 방법은 1등 기업에 집중해라 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의료기기는 바이오처럼 이렇게 바이오에 우리가 소위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한 방을 터트리는 식의 투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 표는 그 수술 로봇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의 수술 로봇의 로봇 수술의 비중입니다. 미국의 비중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현재 일반 외과 수술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많이 그러네요. 하는데 네. 과거에는 비뇨기과나 아니면 산부인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일반 외과까지 확대되는 과정이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아,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네. 실제로 수술 로봇이 개발된 게 2000년 초반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15년,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위주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이제 TAVR이라고 하는 시술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개를 하지 않고 판막을 집어넣는 시술법이에요. 절개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시장에서 저위험 환자한테까지 이 시술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으로 바뀐 게 2019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위험 환자한테까지 쓸 수 있는 회사들은 2개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침투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들과의 관계도 있고 네. 보험적인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등 업체에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침투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신제품이 나와서 기존 제품을 어떻게 뭐 대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 제품이 조금 더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버전 2, 버전 3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레거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업을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 완전히 새롭게 침투해가는 그런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강한 기업들한테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기업들을 볼 때 이런 영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제 보험이나 의사들 커버리지를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은 기업을 볼 때는 바이오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M&A가 과연 이게 될까? 큰 업체들이 이걸 인수해 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적합하죠. 그렇다면 주목해서 볼 만한 뭐 종목이나 ETF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의료기기를 처음 보신다면 메드트로닉이나 에보트 같은 그런 1등 업체를 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상위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처음 의료기기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의료기기에 집중 투자하는 IHI라고 하는 ETF도 좋고요. 그리고 일본 의료기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X 재팬 바이오 앤 메드텍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처음에 보시는 분들에겐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의료기기 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